교과서 전래동화 5학년 6학년 들어가는 말. 구비구비 아름다운 산을 넘어 뱃사공의 구수한 노랫소리를 담아 나르는 강을 건너 대대손손 이어져 온 우리 옛 이야기. 우리 옛 이야기는 초등학교 전 과정 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옛 이야기는 모든 내용을 다 보여주지 않고 일부분만을 소개하고 있거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등장하는 옛 이야기를 미리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쉽게 교과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과서 전래 동화에는 어린이들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교과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옛 이야기를 모두 골라 실었습니다. 또한 이야기에 어울리는 교과서 논술 활동을 넣어 더욱 알차게 구성하였습니다. 교과서 전래 동화를 통해서 논술 실력을 쑥쑥 키워보세요. 하나, 손톱 먹은 들쥐. 옛날 한 도령이 깊은 산속에 있는 암자에서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는 암자는 열심히 공부하기에 딱 좋은 곳이었어요. 도령은 낮이나 밤이나 공부에 전념했어요. 도령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산중에 퍼져나갔어요. 그러나 바람이 휘몰아치는 밤이면 도령은 집에 계신 부모님과 형제들이 그리워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면 도령은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들쥐 한 마리가 쥐구멍으로 빼꼼히 얼굴을 내밀더니 어느새 도령의 방 안을 제집 드나들듯 들락거리기 시작했어요. 외로웠던 도령은 들쥐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어느 날 도령이 손톱을 깎아 마당에 버렸는데 들쥐가 쪼르르 달려와 냉큼 주워 먹었어요. 세상에, 들쥐가 손톱을 먹다니. 그날 이후 들쥐는 도령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지? 들쥐가 도통 모습을 보이지 않네. 그동안 정들었던 들쥐가 보이지 않아 도령은 궁금했지만 이내 잊어버렸어요. 드디어 도령은 암자에서 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반가운 마음에 도령은 대문을 활짝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버님, 어머님, 소자 공부를 마치고 도령은 대청마루에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앉아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댁은 누군데 우리 집에 있는 것이요? 나는 이 집 장남인데 그러는 댁은 누구요? 진짜 도령의 물음에 집 안에 있던 가짜 도령이 멀뚱멀뚱 쳐다보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자기가 진짜 아들이라고 옥신각신했어요. 가족들도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후유, 똑같이 생겨서 누가 진짜 내 아들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군.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참, 우리 아들 등에 점이 있으니 확인해 보아요.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불이 나게 두 도령의 등을 살폈어요. 에고, 두 사람 모두 등에 점이 있구려. 두 도령은 눈, 코, 입, 얼굴 생김새는 물론 목소리까지 똑같았어요. 맞아.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 있었지. 진짜 아들만이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낙심하고 있던 아버지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전광석화처럼 떠올랐어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을 가져오너라.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던 진짜 도령은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생각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짜 도령은 쪼르르 달려가 냉큼 연적을 가지고 왔어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의 집 아들 행세를 하느냐? 부모님은 3년 동안 집을 떠나 있어서 집안 사정을 잘 모르는 진짜 도령보다 집안 곳곳을 훤히 알고 있는 가짜 도령을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며 진짜 도령을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진짜 도령은 얼떨결에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령은 터벅터벅 조상님들이 묻혀있는 뒷산의 산소에 가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하던 도령은 설핏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생전에 도령을 사랑해 주셨던 할아버지가 나타나 말했어요. 얘야, 지금 집에서 네 행세를 하고 있는 녀석은 들쥐란다. 암자에 있을 때 너의 손톱을 먹은 들쥐가 너로 둔갑한 것이란다. 아, 할아버지,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평소에 행동을 조심했어야지. 앞으로는 손톱을 아무데나 버리지 마라. 네, 할아버지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얘야, 얼른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가라. 꿈에서 깬 도령은 고양이를 구해 소매 속에 감추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진짜 도령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가족들은 가짜 도령이 또 나타났다고 소동을 벌였어요. 그 순간 가짜 도령이 고양이를 보고 벌벌 떨더니 어느새 들쥐로 변했어요. 야옹. 그때 고양이가 냉큼 들쥐에게 달려들었어요. 가족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에 놀라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어요. 도령은 그동안 암자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도령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 뒤 도령은 머리털과 손톱도 부모님께 받은 것으로 생각해 소중하게 여기고 함부로 버리지 않았어요. 돌장승 재판 때 아주 먼 옛날 곧 관아 등장인물 비단장수, 원님, 포졸, 도둑, 마을사람 1, 마을사람 2, 마을사람 3 제1장 비단장수가 헐레벌떡 관아를 찾아온다. 비단장수 몹시 놀라 넋이 나간 표정으로 원님 제 비단 좀 찾아주십시오. 원님 어처구니가 없다는 얼굴로 아니 네 비단을 왜 여기에 와서 찾아달라고 하느냐. 비단장수 마을 입구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비단이 몽땅 없어졌습니다. 원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자기 전에 네 주변에 사람은 없었느냐? 비단장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사람은 없었고 돌장승만 있었습니다. 원님 그래?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봐라 당장 가서 돌장승을 끌고 오너라. 포졸 어이없다는 얼굴로 돌장승을 끌고 오라고요? 원님 버럭 화를 내며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가서 돌장승을 끌고 오너라. 원님의 불호령에 포졸들은 돌장승을 끌고 오기 위해 관아를 떠난다. 제2장 원님 앞에 돌장승이 놓여있고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모여든다. 원님 돌장승아 비단장수의 비단을 가져간 자가 누구냐? 관아 마당에 원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린다. 원님 성난 얼굴빛으로 아무 말이 없는 걸 보니 너도 도둑과 한패로구나. 여봐라 저 못된 돌장승을 매우 쳐라. 관아 마당에서는 포졸들이 곤장으로 돌장승을 내리치는 소리만 딱딱 들린다. 마을사람 1
아니, 돌덩이가 어떻게 대답을 하지? 마을 사람 2. 원님이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러게 현명하신 우리 원님이 왜 저러실까? 마을 사람 3. 약간 비웃는 듯하는 목소리로 저런다고 돌장승이 말을 할 것도 아니고 하하. 관아마당은 마을 사람들의 웃음으로 가득 찬다. 원님 괘씸하다는 듯 얼굴을 붉히며 감히 재판 중에 웃다니 이자들을 모두 옥에 가두어라. 마을 사람 1, 2 손을 싹싹 비비며 원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마을 사람 3 두려운 얼굴로 더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원님 좋다. 그렇다면 오늘 안으로 비단을 한 필씩 구해 오너라. 제3장 관아마당에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비단이 수북이 쌓여 있다. 원님 자, 이 비단 중에서 네가 잃어버린 비단을 찾아보아라. 비단 장수 깜짝 놀라며 원님, 이 비단은 모두 제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원님, 이 비단을 어디에서 구했느냐? 마을 사람 3. 한 비단 장수가 비단을 싸게 팔기에 샀습니다. 원님, 이 비단을 판 사람이 도둑이다. 당장 가서 잡아오너라. 얼마 뒤 마을 사람들에게 비단을 판 도둑이 포졸들에게 잡혀온다. 원님, 위험이 있는 목소리로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도둑 벌벌 떨며 원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원님, 비단을 훔친 도둑도 잘못이지만 비단을 잘 간수하지 못한 비단 장수에게도 잘못이 있다. 비단 장수 넙죽 엎드려 예, 앞으로 원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비단을 잘 간수하겠습니다. 원님의 지혜로운 판결에 마을 사람들이 감탄한다. 셋. 저승에 있는 곡간. 옛날 전라남도 영암에 살던 원님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이고 염라대왕님, 소인이 왜 벌써 이곳에 와야 합니까? 전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원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자 염라대왕은 수명을 적어놓은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정말 원님의 나이가 너무 젊어서 염라대왕은 원님이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좋다.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얼른 돌아가거라. 염라대왕은 원님을 저승사자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저승사자님, 이승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들게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냥 보낼 순 없지. 너 때문에 헛걸음하였으니 돌아가려면 수고비를 내놓고 가거라. 전 지금 돈이 없는데요. 그래? 그렇다면 네 저승곳간에 있는 거라도 내놓아라. 저승곳간요? 사람은 누구나 저승의 곳간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이승에서 큰 부자로 살았다고 해도 저승곳간은 비어 있을 수 있고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도 꽉 차 있을 수 있다. 저승곳간은 이승에서 좋은 일을 하는 만큼 재물이 쌓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하, 그래요? 좋습니다. 내 곳간에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저승사자는 원님을 곳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원님의 저승 곳간에는 볏짚 한 단만 덩그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이승에서 착한 일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 모양이네. 여기가 내 곳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 곳간에는 고작 볏짚 한 단뿐인가요? 네가 이승에 있을 때 덕을 베푼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자신의 저승 곳간을 본 원님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남에게 덕을 베풀거나 착한 일을 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나마 몹시 가난한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짚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을 보고 짚 한 단을 구해다 준 게 전부였습니다.
저승사자님, 어떻게 해야 제 저승곳간에 재물이 많이 쌓일까요? 이승에 가서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을 주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어 돕도록 해라. 그러면 네 저승곳간에도 재물이 그득히 쌓일 것이다. 그나저나 내 저승곳간이 비었으니 수고비를 어떻게 마련하지? 원님은 저승사자에게 줄 수고비가 없어서 이승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승사자가 핀잔하듯 말했습니다. 저 곳간을 보아라. 너와 같은 마을에 사는 주막집 딸의 곳간은 그득한데 고을 원님이라는 사람이. 원님은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렇게 하자. 저 곳간의 주인인 덕진 아가씨 곳간에 쌀이 수백 석 있으니 일단 거기서 쌀을 꾸도록 해라. 이승에 돌아가서 반드시 갚아야 한다. 결국 원님은 덕진 아가씨의 곳간에서 꾼 쌀 300석을 수고비로 주고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승으로 돌아온 원님은 즉시 나졸들에게 덕진 아가씨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덕진 아가씨는 남에게 덕을 많이 베푼다는 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알고 보니 어머니와 주막을 꾸려가며 살고 있는 덕진 아가씨는 인정이 많아 항상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기로 유명했답니다. 허름한 선비의 모습으로 변장한 원님이 밤에 덕진 아가씨의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한 덕진 아가씨가 정성스럽게 술상을 차려왔습니다. 그러자 술값이 너무 싼 것이 궁금해서 원님이 물었습니다. 술값이 무척 싼데 무슨 이유라도 있어? 다른 집에서 2푼을 받으면 저희 집은 1푼을 받고 다른 집에서 서푼을 받으면 저희 집은 2푼을 받기 때문이지요. 며칠 뒤 원님은 다시 주막을 찾아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사정 좀 합시다. 내게 돈 10량을 빌려줄 수 있겠소? 그러지요. 덕진 아가씨가 선뜻 10량을 내주자 원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돈을 빌려주어 고맙소만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안 갚으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그런 걱정 마시고 돈이 생기거든 갚으십시오. 원님은 돈 10량을 받아들고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것이 남에게 덕을 쌓는 것이구나. 이런 방법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었구나. 그러니 아가씨의 저승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찰 수밖에. 덕진 아가씨의 행동에 크게 감동한 원님은 며칠 뒤 달구지에 쌀 300석을 싣고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덕진 아가씨의 어머니가 원님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자네 딸을 불러주게. 원님께서 소인의 딸은 무슨 일로? 나쁜 일로 찾아온 것이 아니니 염려 말게. 소리를 들었는지 덕진 아가씨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는지요? 너에게 빚진 쌀 300석을 갚으러 왔느니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더 이상 묻지 말고 그냥 받아두어라. 먼 훗날 너도 알게 될 것이니라. 덕진 아가씨가 한사코 거절했지만 원님은 강제로 쌀을 떠맡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리둥절하여 한동안 멍하니 서 있던 덕진 아가씨는 어머니와 함께 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했습니다. 글쎄,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뜻대로 하여라. 그래, 어차피 내 쌀이 아니니 좋은 일에 써야겠다. 다음날 덕진 아가씨는 쌀을 모두 팔아 그 돈으로 마을 앞에 있는 강에 다리를 놓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 다리가 없어서 불편했기 때문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다리를 덕진다리라고 부르며 오랫동안 덕진 아가씨의 선행을 기억했답니다. 네, 독장수 99.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부지런한 농부는 여름 내 열심히 일해서 추수를 해도 소작료를 내고 나면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였지요. 그래서 돈을 빌려 독장사를 시작했어요. 물이나 장을 담아두는 독은 어느 집에서나 꼭 필요한 그릇이기 때문에 많이 내다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었지요. 하지만 독은 크고 무거운 데다 까딱 잘못하면 깨지기 일쑤여서 많이 가지고 다니지 못했어요. 잘 깨지지 않는 튼튼한 독 사세요. 독장수는 독을 팔기 위해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리가 아프도록 돌아다녔어요. 독이 많이 팔리는 날도 있었고 하나도 팔리지 않는 날도 있었지만 독장수는 비가 내리는 날만 빼고는 날마다 독을 팔러 다녔어요. 몹시 무더운 어느 여름날, 독장수는 지게에 독을 잔뜩 지고 언덕을 올랐어요.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하루 종일 굶은 탓에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터벅터벅 언덕 위에 오른 독장수의 눈에 시원한 나무 그늘이 보였어요. 아이고 잘됐다. 나무 그늘에서 좀 쉬었다 가야겠군. 독장수는 재빨리 지게를 나무 옆에 세워놓고 그늘 밑에 벌러덩 누웠어요. 솔솔 불어오는 바람이 독장수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아, 시원하다. 이제 좀 살 것 같군. 독장수는 무심코 지게 위에 있는 독을 바라보다 행복한 꿈을 꾸었어요. 독 3개 중에서 2개는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 1개는 팔아 장사 밑전으로 삼아야지. 독 1개를 팔면 독 2개는 살 수 있고 또 독 2개를 팔아서 다시 독 4개를 사고 4개를 팔면 8개를 살 수 있지. 그리고 또 독장수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지면서 벌겋게 되었어요. 도대체 얼마를 벌 수 있는 거지? 10손가락도 모자라 발가락까지 동원해 세무라던 독장수는 부자가 될 생각에 날아갈 듯 기뻤어요. 우와, 이러다 금방 부자가 되겠는걸? 부자가 되면 논과 밭도 사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지어야지. 신이 난 독장수는 벌떡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다 나무 옆에 세워두었던 지게를 팔로 툭 건드리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지게가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독들이 와장창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어요. 아이고 내 독! 부자는 고사하고 폭삭 망했네. 괜히 헛된 꿈을 꾸다가. 독장수는 산산조각이 난 독 조각들을 주워 모으면서 후회했어요. 독장수 구구는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미리 셈하거나 상상하는 것으로 독장수 셈이라고도 해요. 5.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염라대왕은 저승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다스리고 생전의 행동을 심판하여 상벌을 주는 왕이에요. 어느 날 염라대왕이 인간 세상에 있는 강림도령에게 편지를 보내야 하는데 심부름을 할 저승사자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강림도령, 수명이 다한 사람을 잡아 저승으로 데려가는 일을 하는 염라대왕의 사자예요. 강림도령을 소재로 한 여러가지 판본의 전승설화가 있어요. 도대체 어디를 간 게야? 그때 마침 까마귀 한 마리가 염라대왕 앞에서 알짱거렸어요. 급한 일이니 저 까마귀에게라도 심부름을 시켜야지. 예, 까마귀야. 염라대왕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렇다. 저승사자 대신 네가 인간 세상에 다녀오너라. 네? 인간 세상에는 무슨 일로? 인간 세상을 담당하는 강림도령에게 편지를 전해주는 일이다. 심부름을 잘 할 수 있겠지? 그럼요, 할 수 있다마다요. 인간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던 까마귀는 냉큼 대답을 했어요. 여자는 70, 남자는 80을 수명으로 하여 차례차례 저승으로 보내라. 염라대왕님, 중요한 편지입니까? 그렇다. 이건 한 사람 한 사람의 수명, 즉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사는지를 적어둔 편지니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걱정 마세요. 틀림없이 강림도령에게 전하겠습니다. 눈 팔지 말고 곧장 강림도령에게 가도록 해라. 염라대왕은 편지를 주며 까마귀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신바람이 난 까마귀는 콧노래를 부르며 인간 세상을 향해 날아갔어요. 까마귀는 저승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우뚝 솟은 한라산과 올망졸망한 오름들, 검푸른 파도가 이는 바다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오름, 큰 화산의 중턱이나 기슭에 형성된 작은 화산을 뜻하는 기생화산의 제주도 방언이에요. 와, 인간 세상은 정말 멋지구나. 염라대왕님의 심부름을 하기 정말 잘했어. 한나절을 꼬박 날던 까마귀의 뱃속에서 꼬르륵 하고 소리가 났어요. 그러고 보니 까마귀는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아, 배고파. 강림도령에게 편지도 못 전하고 배고파 죽는 건 아니겠지? 까마귀는 바닷바람에 물결치듯 일렁이는 갈대밭을 지나 오름 위를 날아갔어요. 그때 까마귀는 쓰러져 있는 말을 발견했어요. 말이 왜 쓰러져 있지? 혹시 밭 위를 빙빙 맴돌던 까마귀는 살그머니 내려앉아 조심스럽게 말 옆으로 다가갔어요. 아, 내 생각대로 죽은 말이네. 배고픈데 잘 됐다. 죽은 동물을 좋아하는 까마귀는 꼴깍 군침을 삼켰어요. 바로 그때 한눈 팔지 말고 곧장 강림도령에게 가도록 해라. 라는 염라대왕의 말이 번쩍 머리를 스쳐갔어요. 아, 어떡하지? 그래, 얼른 강림도령에게 편지를 갖다 주고 와서 먹어야지. 까마귀는 못내 아쉬웠지만 푸드덕 하늘을 날아올랐어요. 그러나 몹시 배가 고파 눈앞이 어지러지라고 기운이 없어서 더는 날 수가 없었어요. 이러다가는 편지도 못 전하고 굶어 죽을 거야. 그것보다는 말고기를 먹고 힘차게 날아가는 게 더 나을 거야. 까마귀는 편지를 죽은 말 옆에 내려놓고 허겁지겁 말을 뜯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편지가 바람에 날려 팔랑팔랑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잘 먹었다. 빨리 강림도령에게 편지를 갖다 주어야지. 그러나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편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까마귀는 부지런히 돌아다녔지만 편지를 찾을 수 없었어요. 아, 큰일 났네. 편지가 없어졌어. 도대체 무엇이라고 쓰여 있었을까? 휴, 이럴 줄 알았으면 편지를 뜯어볼 걸. 까마귀는 크게 낙심한 채 강림도령을 찾아갔어요. 까마귀, 네가 어쩐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염라대왕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그래? 그런데 편지는 어디에 있느냐? 편지요? 저는 그런 건 구경도 못했어요. 까마귀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염라대왕님께서 무슨 일로 너를 나에게 보냈는지 어서 말해라. 까마귀는 강림도령이 재촉하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그저 아무나 빨리 끌어올리라고 하셨어요. 까마귀의 말에 강림도령이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무나 빨리 끌어올리라고? 알았다. 그만 가보거라. 강림도령과 헤어진 까마귀는 더럽 겁이 났어요. 만약 하늘로 돌아가면 염라대왕님께 틀림없이 큰 벌을 받을 거야. 까마귀는 그 길로 죽은 말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어요. 그냥 이대로 인간 세상에 남아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까마귀가 떠난 뒤 강림도령은 아이, 어른 가리지 않고 아무나 닥치는 대로 잡아 저승으로 보내느라 바빴지요. 사람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죽게 된 것은 염라대왕의 뜻이 까마귀 때문에 잘못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주도에 내려오는 설화이며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라는 속담은 무엇인가를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가리켜 사용되기도 해요. 6. 별주부전.
때 아주 먼 옛날 곧 바닷속의 용궁과 땅 위 숲속 등장인물 토끼, 자라, 용왕, 문어장군, 상어 대신, 갈치 대신, 도미의원, 꽃게 대신, 보거 대신. 제1장 신하들이 웅성거리며 서 있고 용왕은 누운 채 신음하고 있다. 용왕 주변에는 여러 의원들이 진맥을 하며 분주에게 오간다. 문어장군 무대 앞을 왔다 갔다 하며 한 달이 지나도록 용왕님의 병환을 낫게 할 약조차 모르니 답답합니다. 꽃게 대신 문어장군을 흘겨보며 거 좀 가만히 있어요. 문어장군 정신이 하나도 없잖소. 문어장군 팔짱을 끼고 서서 꽃게 대신을 향해 입을 삐죽인다. 나도 답답해서 이러는 거 아니겠소. 꽃게 대신은 용왕님 병환 고칠 방법이나 생각하시구려. 꽃게 대신 삿대질을 하며 아니 내가 괜히 트집을 잡는다 이거요? 뭐요? 갈치 대신 조용히들 하시오. 싸움이나 할 거면 돌아들 가시오. 갈치 대신의 호통에 모든 신하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이 없다. 용왕 기운 없는 목소리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군. 누가 찾아온 것이냐? 상어 대신 앞으로 나서며 아닙니다. 다들 용왕님 병환을 걱정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용왕 모여서 걱정만 하면 되나? 기침을 하며 약을 구해와야지. 보거 대신이 들어와 머리를 조아린다. 보거 대신 마마 도미의원이 찾아와 병환을 고쳐보겠다 하옵니다. 용왕 어허 그거 반가운 소리요. 어서 들라 하시오. 제2장 안경을 쓰고 허리가 구부정한 도미의원이 용왕을 진맥하고 있다. 상어 대신 약을 구할 수 있겠는가? 도미의원 머뭇거리며 바닷속에는 약이 없지만 육지에는 있습니다. 갈치 대신 크게 기뻐하며 그래? 그 약이 무엇인가? 도미의원 눈은 빨갛고 귀는 길쭉하고 쏜살같이 빠른 토끼의 간입니다. 상어 대신 토끼의 간이라고? 아주 요상한 약이구먼. 갈치 대신 용왕님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약이 무엇이든 상관 있겠소. 용왕 기침을 하며 대신들 중에 누가 육지로 가겠소. 문어장군 마마 저희들은 육지에 나가면 숨을 쉬지 못해 죽고 맙니다. 도미의원 그건 걱정 마십시오. 자라는 육지에서도 살 수 있으니 토끼를 잡아오기에 제격입니다. 용왕 그래 여봐라 어서 별주부를 드려라. 잠시 후 자라 별주부가 용왕 앞에 무릎을 꿇는다. 용왕 토끼의 간이 필요하니 서둘러 육지로 나가 토끼를 잡아오라. 자라 반드시 토끼를 잡아 마마의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용왕 기특하구나. 토끼를 잡아오면 높은 벼슬을 내릴 것이다. 제3장 토끼 그림을 들고서 온갖 꽃이 핀 언덕을 넘어오는 자라가 보인다. 저만치 소나무 뒤에는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줍고 있고 풀밭 위에 자고 있는 토끼도 보인다. 자라 드디어 찾았구나. 토끼 그림을 숨기고 안녕하시오 토선생. 토끼 한쪽 눈을 뜨고 뉘시오. 토끼 육지에서 날쌔고 영리하기로 소문난 토선생을 뵙고 싶어 용궁에서 온 자라입니다. 토선생 여기 육지 생활은 어떻소? 토끼 꽃과 과일이 넉넉하니 살만하지요. 자라 하지만 겨울이 오면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농부들과 사냥꾼을 피해 다녀야 하니 얼마나 고달픕니까? 제 말이 맞지요? 토끼, 부스스 일어나 자라 앞으로 다가가서는 어찌 그리 잘하시오? 사실 독수리가 오는가 살피고 농부나 사냥꾼을 피해 다니느라 초롱초롱 곱던 눈이 벌게졌다오. 자라, 용궁으로 갑시다. 용궁에 가면 큰 벼슬을 하고 맛난 음식을 먹으며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 수 있답니다. 나를 따라 가시겠소? 토끼, 용궁이 정말 그렇다면 한번 가보겠소. 신이 난 자라, 토끼와 함께 흥얼흥얼 노래를 하며 무대에서 사라진다. 제4장. 무대 위에는 물고기들이 오가고 알록달록한 산호초가 보인다. 토끼는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고 옆에서는 자라가 토끼를 안내한다. 용왕, 하얀 수염을 쓰다듬으며 이리 가까이 오너라. 이리 가까이 오너라. 토끼와 자라, 용왕 앞으로 가서 공손히 인사한다. 용왕, 별주부는 수고가 많았구나. 여봐라, 토끼를 꽁꽁 묶어라. 신하들이 양 옆에서 토끼를 잡는다. 토끼, 놀라 펄쩍 뛰며 이게 무슨 짓이오? 용왕,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내 병이 낫는다 하여 너를 잡아온 것이다. 어차피 다른 짐승의 먹이로 죽을 목숨이니 너무 한스러워 마라. 토끼, 심호흡을 하며 흥분을 가라앉힌다. 토끼, 침착하게. 물론 저야 용왕님을 위해 죽는다면 대대로 큰 영광이옵니다. 하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용왕,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보거라. 토끼, 용왕 가까이 다가서며 저는 다른 짐승과 달리 아침에는 깨끗한 이슬, 저녁에는 귀한 산삼만 먹습니다. 그러니 다들 간을 달라고 보챕니다. 그래서 간을 맑은 물에 씻어 바위 틈에 숨겨놓고 다닌답니다. 상어 대신 화를 내며 몸속에 있는 간을 빼다니 거짓말 마라. 용왕, 놀라는 표정으로 그럼 지금은 간이 없단 말이냐? 토끼, 네, 별주부가 진즉에 용왕님의 병환에 대해 말해주었더라면 바위 틈에 숨겨둔 간을 가져왔을 텐데 말입니다. 자라, 마마, 토끼의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토끼, 애써 웃어 보이며 제 배를 갈라서 간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간이 없다면 어디서 또 토끼를 잡아오시겠습니까? 신하들 모두 수군거리다 갑자기 조용해진다. 갈치 대신이 신하를 대신해 앞으로 나선다. 갈치 대신, 마마, 토끼를 육지로 보내 간을 가져오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상어 대신, 별주부가 따라가면 괜찮을 것입니다. 토끼, 당당하게, 모두들 걱정 마십시오. 저야 간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 용왕님을 위해 간을 내놓겠습니다. 용왕, 안심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며 토선생, 정말 고맙소. 제5장. 육지에 도착한 자라와 토끼. 토끼는 신이 나서 무대를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자라는 말없이 토끼를 보고 있다. 자라, 토끼를 쳐다보며 여보시오 토선생, 다시 용궁으로 가려면 바쁘니 어서 서두르세. 토끼, 배를 잡고 웃으며 이런 미련한 자라야, 아무리 신통방통한 재주가 있어도 어떻게 몸속에 들어있는 간을 넣었다 꺼냈다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날 속인 것을 생각하면 곱게 보내줄 수 없다만 내 바다같이 넓은 가슴으로 용서할 것이니 어서 용궁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용궁에 가거든 용왕에게 애꿎은 토끼 잡을 궁리하지 말고 죽을 때나 기다리라고 전하여라.
토끼는 노래를 하며 깡충깡충 무대를 빠져나가고 잘하는 멍하니 토끼의 뒷모습을 보다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반대 방향으로 사라진다. 철썩철썩 파도 소리가 들리며 막이 내린다. 7. 홍길동전. 옛날 조선 세종 임금 때 판서인 홍문과 노비 춘섬 사이에서 길동이 태어났어요. 길동의 어머니 춘섬은 비록 노비였으나 마음씨가 곱고 현명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길동에게 몸가짐을 바르게 갖도록 가르쳤어요. 인자한 어머니 밑에서 무럭무럭 자란 길동은 8살이 되었어요. 길동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매우 영특하고 온몸에 귀티가 흘렀어요. 길동은 가끔 사랑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 홍대감을 남몰래 지켜보았어요. 왜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할까? 길동은 아버지와 한 집에서 살았지만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고사하고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조선시대의 차별적인 신분제도를 이해하기에 길동은 너무 어렸어요. 본부인이 낳은 아들은 적자, 첩이 낳은 아들은 서자라고 불렀어요. 서자는 가정에서도 천하게 여겨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또 재산 상속도 받지 못하고 높은 벼슬을 얻을 수도 없었어요. 심지어 하인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길동은 서당에서 배운 천자문을 하루 종일 흥얼흥얼 읊조리며 다녔어요.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지부집주. 머리가 뛰어난 길동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천자문을 모두 외웠어요. 그러고는 어린아이들의 학습을 위하여 중국 고전에 나온 선현들의 금언이나 명구를 편집하여 만든 명심보감을 읽고 실천에 옮기려 애썼어요. 길동은 늘 책을 끼고 살았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헤아리는 길동을 보고 훈장님은 탄식을 했어요. 서자만 아니라면. 어느새 12살이 된 길동은 나이에 비해 속이 깊고 참을성이 많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총명한 길동을 칭찬했어요. 길동이는 착한데다 예의도 발라. 게다가 우리 마을에서 가장 똑똑할걸? 홍대감님 아들인데 어련하겠어? 홍대감님도 15살에 장원으로 급제하셨잖아. 길동은 자신이 아버지를 닮았다는 마을 사람들의 말에 내심 기뻐서 얼굴이 발갛게 물들었어요. 어느 날 길동이 툇마루에 앉아 낭낭한 목소리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하인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어요. 쟤 아무리 똑똑하면 뭐하나? 그러게 말이야. 써먹지도 못할 공부를 하는 것보다 우리처럼 집안일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게 훨씬 낫지. 길동은 하인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듣고 불현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어머니에게 갔어요. 어머니, 하인들이 저를 무시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길동아, 못난 어미 때문에 네가 마음고생이 심하구나. 네가 학문에 힘쓰고 인내하면 언젠가 대감마님께서 너를 부르실 게야. 네, 어머니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효심이 깊은 길동은 어머니가 슬퍼할까봐 조용히 물러났어요. 그 뒤로 길동은 더욱 학문에 힘쓰고 혼자 무술도 익혔어요. 서늘한 가을바람이 선들선들 부는 밤이었어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길동의 마음을 울적하게 했어요. 길동은 그동안 쌓여온 서러움을 달래기 위해 칼춤을 추었어요. 때마침 늦게까지 책을 읽다 밖으로 나온 홍대감은 칼춤을 추는 사람을 보고 섬뜩해 소리쳤어요. 어허, 도대체 넌 누군데 야심한 밤에 칼춤을 추는 게냐? 혼신의 힘을 다해 칼춤을 추던 길동은 위험 있는 호통에 칼춤을 멈췄어요. 대감마님, 소인 길동이옵니다. 저는 대감님의 피를 이어받아 태어났으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신세이옵니다.
집안 어른들이나 친구들까지 저를 천한 소생이라 비웃는데 하인들까지 업신여기니 억울한 마음을 풀고자 이렇게 칼춤을 추고 있었사옵니다. 흑, 흑. 아직 소년의 티를 벗지 못한 길동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리워하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감정에 복받쳐 이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세상에 서자로 태어난 아이가 너 혼자뿐이더냐? 앞으로 이런 말을 하는 날에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밤이 늦었으니 어서 들어가거라. 말을 마친 홍대감은 곧바로 사랑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휴, 푸른 빛을 띤 용의 꿈을 꾸고 낳은 아이라 기상이 늠름하군. 서자로만 태어나지 않았어도 나라의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홍대감은 영특한 길동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었지만 혹여 버릇없이 행동할까봐 짐짓 매몰차게 대했어요. 홍대감의 모습이 사라진 뒤 길동은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이제 소자는 세상과 인연을 끊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살겠습니다. 부디 제 걱정은 마시고 편히 계십시오. 길동아, 네 마음을 어미가 왜 모르겠느냐. 대감님은 결코 너를 잊지 않고 계실 거야. 조금만 더 참고 있으렴. 길동은 다정다감한 어머니의 위로에 마음이 한결 누그러졌어요. 참, 어머니, 아무래도 곡산어미가 우리 모자를 미워하여 어떤 음모를 꾸밀지 모르니 조심하세요. 얘야, 심성 고운 곡산어미가 설마 나쁜 일을 꾸미겠느냐. 밤이 늦었으니 그만 돌아가 쉬어라. 곡산어미는 홍대감의 첩으로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홍대감이 마음속으로 길동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길동을 미워했어요. 그날 이후 길동은 부지런히 돌을 닦아 신기한 도수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고양이야, 호랑이로 변해라. 수리수리 마수리 얍. 길동은 깊은 밤 홀로 깨어 고양이를 호랑이로 변하게 하고 손가락을 높이 쳐들어 천둥 번개를 치게 하는 비범한 재주까지 가지게 되었어요. 길동의 기계가 점점 범상치 않자 곡산어미는 홍대감에게 모함을 했어요. 대감, 관상쟁이가 그러는데 길동이가 우리 집안에 큰 화를 불러일으킬 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요. 곡산어미는 홍대감이 말을 듣지 않자 직접 자객을 보내 길동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어느 날 밤 곡산어미가 보낸 자객은 도리어 길동이 휘두른 칼에 죽고 말았어요. 곧바로 홍대감을 찾아간 길동은 울면서 자초지정을 낱낱이 털어놓았어요. 소인 대감마님 곁에서 효도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제 큰 죄를 지었으니 멀리 떠나겠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옵소서. 길동아, 이제부터 이 아비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거라. 그리고 하루빨리 돌아오너라. 홍대감은 길동이 사람을 죽인 증거를 없애고 쉬쉬했어요. 그 길로 길동은 어머니를 찾아가 인사를 올리고 집을 떠났어요. 딱히 갈 곳이 없었던 길동은 산으로 들어갔어요. 하루, 이틀, 사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길동은 커다란 바위 아래에 있는 문을 발견했어요. 아니, 깊은 산속에 이런 문이 있다니. 길동이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백 채의 집이 옹기종기 있었어요. 마침 마을 중심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길동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그중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길동에게 말을 걸었어요. 보아하니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이곳에는 어떻게 오게 되었나? 한양에 사는 홍대감의 아들 길동이라고 합니다.
나를 해치려 한 자객을 죽이고 도망치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길동은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하하, 우린 지금 두목을 정하려고 하는데 서로 의견이 달라 정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하늘이 내리신 운명인 것 같으니 내가 두목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어리지만 당당한 길동의 말에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서서 말했어요. 비록 나이는 어려 보이나 말이나 행동이 당차고 게다가 홍대감의 아들이라니 우선 재주를 시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군. 자, 우선 여기 있는 바위를 들어보시게. 그리고 해인사에 있는 수만금의 재물을 우리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나이와 출생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두목으로 삼겠네. 나이 든 남자의 말이 끝나자 길동은 커다란 바위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이제 홍길동 당신이 우리의 두목님이 되었소. 홍길동 두목님 만세! 길동은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 없이 도적들의 두목이 되었어요. 두목이 된 길동은 먼저 부하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잘못된 제도를 고쳐 나갔어요. 그러고는 부하들과 함께 해인사에 있는 재물을 가져오기 위해 계획을 세웠어요. 길동은 양반집 도련님 행색을 하고 해인사를 찾아갔어요. 나는 한양에 사는 홍대감의 아들로 이곳에 머물며 공부를 하려고 찾아왔소이다. 승려들은 길동의 늠름한 모습과 같이 데리고 온 하인의 수를 보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길동과 부하들은 며칠 동안 해인사에 머물면서 계획대로 착착 움직였어요. 승려들 또한 부잣집 아들에게 많은 시주를 받을 생각에 길동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어요. 마지막 날, 길동은 젊은 승려들을 계곡에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승려들은 음식과 술을 마시며 즐길 때 부하들이 승려들을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길동의 신호로 산속에 숨어있던 도적들이 절 안으로 들어가 창고에 있는 금과 값나가는 물건을 모두 가지고 나왔어요. 마침 대웅전 문을 고치던 목수가 그 모습을 보고 관아에 고발했어요. 여봐라, 속히 해인사로 가서 도적대를 잡아들여라. 합천사또의 수립 명령에 수많은 관군이 해인사로 몰려갔지만 이미 도적대가 떠나간 뒤였어요. 두 번째 과제도 해결하자 부하들은 길동의 말을 무조건 따르기 시작했어요. 길동은 부하들에게 여러 가지 무술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신도 열심히 돌을 닦아 도수를 부리는 실력도 나날이 늘어갔어요. 그 뒤 길동은 신하들을 데리고 전국 방방곡곡 재물이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 도적질을 일삼았어요. 그러고는 산채에 돌아와 날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놀았어요. 어느 날 문득 길동은 어머니를 떠올리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고작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어머니를 떠나왔던가? 다음 날 아침, 길동은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못된 벼슬아치들이 힘없는 백성들로부터 빼앗은 곡식과 재물을 훔쳐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절대 백성들의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앞으로 우리는 도적대가 아니고 가난한 백성을 돕는다는 뜻의 활빈당이라 이름 붙여 활동할 것이다. 두목, 좋습니다. 길동의 말에 부하들은 모두 입을 모아 찬성을 했어요. 얼마 뒤, 길동은 지푸로 허수아비 7개를 만들었어요. 길동으로 변해라이, 수리수리 마수리 야! 길동이 주문을 외우자 허수아비 7개가 모두 길동으로 변했어요. 7명의 길동은 진짜 길동과 모습은 물론 목소리까지 똑같았어요. 심지어 가짜 길동들은 도술까지 부렸어요.
길동은 가짜 길동들에게 각각 부하들을 주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들을 혼내고 재물을 빼앗아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시켰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는 길동과 활빈당 때문에 관아의 사또들은 몹시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길동을 잡기 위해 포졸들이 출동했지만 번번이 허탕치기 일쑤였어요. 조정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길동을 잡아야 한다는 상소문이 빗발쳤어요. 임금과 신하들은 길동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어요. 전하, 전국 방방곡곡에 활빈당의 무리가 나타나 관아를 습격하고 재물을 빼앗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활빈당 우두머리인 길동을 잡아들여 나라의 기강을 잡으소서. 나라에서는 길동을 잡기 위해 애를 썼지만 모두 허사였어요. 전하, 길동은 홍문대감의 서자이옵니다. 홍문대감과 그의 아들 기련을 조정에 불러들이면 길동을 잡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임금은 길동의 형 기련을 경상도 관찰사로 임명했어요. 경상도로 내려간 기련은 곳곳에 방을 붙였어요. 길동 보아라. 우리 집안은 자손 대대로 나라에 충성을 다하였는데 너로 인하여 역적의 가문이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연로하신 아버님께서는 네 걱정에 몸져 누우셨으니 이 방을 보고 속히 내 앞에 나타나 아버님과 집안의 명예를 살려주길 바란다. 방을 보고 형을 찾아온 길동은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임금은 길동이 잡혔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전국에서 활동하던 가짜 길동이 속속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심란해졌어요. 도대체 홍길동이 몇 명이기에 곳곳에서 잡았다는 소식이 올라오느냐? 신하들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8명의 길동은 임금 앞에서 서로 자기가 진짜 길동이라고 우겼어요. 주위가 조용해지자 8명의 길동은 임금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어요. 전하, 우리 활빈당은 흉악한 도적대가 아니옵니다. 힘없는 백성들의 곡식을 빼앗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탐관오리를 혼내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빼앗은 재물은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하, 부디 탐관오리들을 벌하시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소서. 도적 따위가 감히 허무맹랑한 말로 짐의 심기를 어지럽히다니. 임금은 몹시 화가 난 듯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른 얼굴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8명의 길동은 임금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임금은 길동들을 다시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런 소동이 난 뒤 길동과 활빈당은 잠시 활동을 멈추고 산채에 머물렀어요. 얼마 뒤 한양의 사대문안에 벽보가 붙었어요. 홍길동은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조판서로 임명해 주시면 순순히 잡히겠나이다. 길동의 요구에 임금과 신하들은 어이가 없었지만 딱히 그를 잡아들일 방법이 없어서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다음 날 사대문안에 길동을 병조판서로 삼겠다는 벽보가 붙었어요. 벽보를 보고 난 뒤 길동은 예복을 입고 임금 앞에 나타났어요. 홍길동에게 병조판서의 벼슬을 내리겠노라.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보잘것없는 소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앞으로 소인은 조선을 떠나 조용히 살겠사옵니다. 길동은 임금에게 큰 절을 올린 뒤 대궐을 떠났어요. 길동은 부하 3,000명과 함께 성도라는 섬으로 갔어요. 성도는 기름진 논과 밭이 펼쳐져 사람이 살기에 좋았어요. 부하들은 부지런히 논밭을 일궈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무술을 갈고 닦아 외적의 침입에 대비했어요. 길동이 다스리는 성도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어요. 몇 년 뒤
길동은 성도의 남쪽에 있는 율도국을 마음에 두었어요. 율도국은 성도의 수십 배나 되는 넓은 땅을 가진 나라였어요. 하지만 율도국의 왕은 백성을 돌보지 않고 향락에 빠져 살았어요. 어휴, 백성들은 겨우 풀죽을 쑤어 먹고 사는데 왕은 날마다 잔치를 연다면서? 추수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때까지 무얼 먹고 살지? 백성들은 나라를 돌보지 않고 사치를 일삼는 왕을 원망했어요. 율도국에 머물며 형편을 살피던 길동은 성도로 돌아왔어요. 율도국의 왕이 나라를 돌보지 않아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우리가 율도국의 주인이 되어 그곳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길동은 부하들과 함께 율도국을 평화롭게 점령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어요. 며칠 뒤 길동과 군사들은 많은 식량을 싣고 율도국으로 갔어요. 우리는 가난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싸우는 활빈당이다. 길동과 군사들은 식량을 나누어 주며 백성들을 설득했어요. 백성들이 길동을 따르자 율도국의 왕은 왕위를 내려놓았어요. 길동은 대궐 곳간에 있는 식량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선정을 베풀었어요. 왕이 된 길동은 나라를 잘 다스려 율도국은 태평성대를 누렸어요.